자, 안녕하세요. 자, 2016년 6월 18일 지방직 지역사회 간호 기출문제 풀이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 잠깐 보시면 기본적인 개념은 6문제 나왔습니다. 보통 5문제 정도 나오긴 하는데 6문제 꽤나 많이 나온 편입니다. 자, 우리 간호과정 당연히 나왔고요. 그래, 이론에는 로이 이론,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 이런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마블루 체계, 이거 뭐 진단책에 나온다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자료 수집 방법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시, 이거를 지역사회 간호사부로 집어넣어도 되겠다. 하여튼 건강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파트는 4개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는 스와트 분석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유방형 나왔고, 우리나라 보건행정의 그 조직 특성을 물어보는 거 하나 문제 나왔고요. 노인장애 요양보험 워낙 유명하니까 당연히 나왔을 겁니다. 하여튼 4문제 나왔고요. 역학 역시 4문제. 역학 연구 방법, 질병 발생 모형, 신증후군 출혈력.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하나 나왔고요. 또 결핵이 발생됐을 땐 어떻게 하느냐. 하여튼 여기까지 4개 나왔고요. 환경 역시 이번에 안 나왔습니다. 그 많은 내용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도 환경에는 조금 소홀히 하자, 시간적 투자를 조금 나중에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여튼 환경 안 나왔고요. 산업은 납중독에 대해서 하나 나왔습니다. 학교 쪽에서는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을 묻는 질문 한 문제 나왔고요. 보건교육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학습 이론, 요거 묻는 거 나왔습니다. 모자보건, 사업 지표 하나 나왔고요. 인구 문제 안 나왔습니다. 가족간호에서는 발달가업 나왔고요. 가족관계 이론 역시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20문제. 그래서 대응 보시면 환경 안 나왔고요. 인구 쪽 안 나왔고, 그렇지? 그래서 요 2개 정도가 안 나왔고 나머지는 다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정말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번에 이 지역사회 간호에서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힘들겠구나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환자 대조군 연구예요. 우리 환자 대조군 연구하면은 환자 대조군. 자, 요거는 제일 가장 큰 장점이 뭐였었냐면 희귀성 질환 또는 만성 퇴행성 질환을 연구하는 게 가장 좋은 역학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1번에 희귀한 질병을 연구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금방 나왔을 거고요. 2번 같은 경우 보세요. 질병의 자연산화 규모를 모를 때 시행하는 첫 번째 연구하면 대부분 첫 번째 연구는 기술 역학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질병과 발생 요인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할 수가 없는 게 환자 대조군이죠. 명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코호트 연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4번째입니다. 질병 발생률과 비교 위험도를 산출하는 데 적합한 거. 자, 발생률과 비교 위험도를 산출하는 데 적합한 거는 환자 대조군이 아니라 뭐예요? 코호트 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 발생 모형은, 자, 질병 발생을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설명하고, 여기에 이 문장만 갖고도 금방 나올 수가 있겠죠? 또 질병에 대한 원인 요소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면적의 크기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레바퀴 모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유전적 소인을 갖고 태어난 요인들, 그리고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환경,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인간, 그렇지, 인간이 있고 바깥에는 환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적 환경, 또 하나는 사회적 환경,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리학적 환경.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요 3개의 면적은 고정된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감기균에 좀 약해, 바이러스에 약해, 그러면 생물학적 여기 원인이 좀 커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 내가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태어나서 정신적인 정신질환에 그 소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분열증 환자가 됐어. 그럼 요 사회적인 면적이 좀 커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수월하게 3번이라고 고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3번째입니다. 자, 우리 평가, 시험도 좀 자주 나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구조, 과정, 결과 평가로 평가한다면 과정평가에 해당되는 것은, 그래서 보시면 구조는 투입 쪽이라 그랬습니다. 과정은 말 그대로 과정이고 결과는 결과. 그래서 느낌으로라도 1번 보시면
절주 프로그램 참여율 파악. 이거는 당연히 과정평가죠. 그렇지? 두 번째 보시면 고위험 음주율 변화 비교. 이거는 결과 쪽일 겁니다. 변화니까. 네, 세 번째 보시면 음주와 건강에 대한 지식의 변화를 비교했대요. 이것도 역시 변화를 비교한 거니까 결과평가 쪽에 속하겠죠. 네 번째, 절주 프로그램의 비용 효과성 분석. 이것도 당연히 결과평가 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시는 게 좋고, 이거 유의물 잠깐만 볼게요. 유의물을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을 겁니다. 구조평가, 이런 걸 잘 써놨고요. 네, 과정평가, 거기 써있지요. 예, 그리고 결과평가,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시는 거라서 답은 1번 넘어갑니다. 자, 4번이요. 자, A씨가 아래와 같은 증상을 호소했대요. 의심되는 중독은 수면장애 피로감, 이거 갖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손처짐을 동반한 팔과 손의 마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은은 진전, 떨림인데 이거는 마비 쪽입니다. 자, 근육통과 식욕부진, 이거 갖고도 잘 모르겠죠. 빈혈. 예, 그러니까 빈혈의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결국, 자, 보세요. 크롬 하면은 비중격 천공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돼. 근데 없으니까 일단 아니고, 수은 하면은 진전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자, 카드뮴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따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또 아닌 것 같죠. 예, 그래서 당연히 하나 남아있는 납중독이 답이 될 거다. 그래서 빈혈이 있고요. 우리는 납중독에서 이렇게 손처짐, 물 동반한 손과 팔의 마비 이렇게 배우진 않았고 근무력증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답은 1번. 그래서 요거는 다른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 납밖에 남지 않아서 납인가 보다라고 유추를 좀 하셨어야 된다 하시면 됩니다. 이제 5번이요. 호흡기 계통으로 병원치가 침입해서 그럼 일단 소화기계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봤더니 콜레라, 비형간염, 장티푸스는 이건 소화기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남아있는 신중근 출혈이 답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역시 유추 해석하셨을 겁니다. 답은 4번. 자, 이것도 유의물 잠깐만 볼게요. 자, 아까 문제 4번의 수은하고 납, 이걸 비교하는 거 우리 연습 문제 하면서 풀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번 제시했어요. 옆에 답도 있으니까 문제 푸시면서 같이 공부, 연습도 좀 하시라고 써놨습니다. 수은하고 납을 보시면 대부분 수은하면 설사 쪽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납하면 변비 쪽입니다. 그래서 변비니까 복부팩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아프다. 그래서 콜리키페인, 산통이 있을 거다라고 두 개를 좀 구분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얘네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뇌에 축적이 되면 수은 쪽이고 납은 뼈에 축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소변 중에 코플로폴필린이라는 게 검출이 되면 납이고 그다음에 진전, 안검, 혀, 손가락이 이제 근육 진전이 있다라는 게 이제 수은 쪽이었고요. 나머지 다 써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가을철에 유행하는 3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쯔쯔 가무시, 신중근 출혈열,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행성 출혈열을 얘기하는 거고요. 렙토스피라가 있습니다. 대부분 요 3개가 쥐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감염 경로를 잠깐 보세요. 쯔쯔 가무시는 그러니까 진드기한테 물렸을 때, 렙토스피라는 설치류의 배설물. 그러나 신중근 출혈열은 호흡기 전파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보시면 호흡기 계통으로 병원체가 침입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신중근 출혈열이 맞고요. 요 3개 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지진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답은 4번이었고, 자, 6번 볼게요. 자, 로이의 적응이론 하면은 기억하실 겁니다. 로이의 적응이론의 이 원인 쪽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자극 쪽에 해당되는 거 기억하시죠? 자, 자극 요인 하면은 크게 3가지가 있었던 것도 기억하실 거야. 초점 자극, 그 다음에 잔여 자극, 그 다음에 잔여 자극 좀 이따 쓰자. 연관 자극, 잔여 자극. 크게 3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초점 자극은 가장 큰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큰 사건. 연관 자극은 큰 사건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니까 결국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잔여 자극은 행동 관찰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한테 있는 무슨 신념, 성격,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거는 관찰이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요거에 대한 것만 알고 계시면 금방 답을 고를 수는 있었을 거예요. 자, 볼게요. A씨는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자, 진단받으니까 가장 큰 사건이죠. 초점 자극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째는
A씨는 당뇨 시기의 유익성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신념, 성격 모두 뭐예요? 자녀 자극이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A씨는 혈당 측정에 대한 근심으로 불면증을 호소한대요. 예, 잠을 못 자는 거죠. 불면증. 이거 관찰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간 자극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씨는 장기간의 투병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한다. 재정적 어려움이 큰지 작은지는 우리 관찰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연간 자극에 속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2번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스와트 분석 또 나왔습니다. 자, 스와트 분석의 전략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SO 전략하면은 나눠드린 유형을 보시면 얘는 뭐야? 공격적 전략이죠. 시장 점유율 확장 전략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자, 영역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보시면 ST 전략이에요. 자, ST 전략은 뭐냐면 차별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차별하니까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대상자를 개발하는 거. 차별화 맞지요? 예, 그래서 2번도 역시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WO 전략. 자, WO 전략은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결국 방향 전환 전략, 약점 극복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기존 사업을 철수, 신사업의 개발 확산.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조 조정하는 거죠. 또는 혁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구조 조정이나 또는 혁신 운동을 해야 되는 게 WO 전략. 그래서 약점을 극복해야 된다 하시면 되고요. 자, WT 전략은 요거는 자 보시면 방어적 전략이고 서비스 표준화 전략이고 집중화 철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수립을 하는 거. 요게 WT 전략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8번이요.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인지주의 학습 이론을 적용할 때, 자, 인지주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주의, 또 인지주의, 인본주의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거기 나눠드린 유형을 잠깐 보세요. 행동주의 하면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거여야 돼. 그래서 칭찬해주고 뭔가 선물해주고 이런 것들을 행동주의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지주의를 보시면 자,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의 가로 3번을 보시면 돼. 파블로프의 실험,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쏜다에게 시행착오설. 이건 행동주의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학습이란 단기 기억의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전이해 가는 것을 할 수 있다. 인지주의. 맞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를 잠깐 보시면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정보와 결합시키면 의미 파악이 쉬워지므로 기억에 도움이 된대요. 이거를 우리 인지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일곱 번째 보시면 교육자는 대상자가 감정 표출, 통찰, 행동, 새로운 방향으로의 통합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자 자신이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돕니다. 그러니까 교육자가 대상자로 하여금 자기의 느낌을 다 얘기하게끔 해. 그래서 그 학습을 도와주는 게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요거 갖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음식 일기를 기록한 날에는 일기장에 예쁜 스티커를 붙여줬대요. 예쁜 스티커를 붙여줬다는 건 상을 줬다는 거지? 당연히 행동주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행동주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2번입니다. 익숙한 동요의 가사를 음식 칼로리에 대한 내용으로 바꾸어 반복해서 부르게 했다. 자,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 유인물의 몇 번이에요? 유인물의 6번에 해당되는 거죠.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정보와 결합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거예요. 익숙한 동요의 가사를 음식 칼로리에 대한 내용으로 바꾸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인지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아동이 자율성을 가지고 다이어트 식단을 스스로 작성하도록 독려하였다. 자, 보시면 자율성을 갖는 거야. 이거는 대부분 인본주의 쪽입니다. 인본주의. 자, 네 번째예요. 고칼로리 음식 섭취를 자제하면서 조음식 체중을 감량하고 있는 아동에게 칭찬 점수를 줬대. 칭찬해준 거, 상 준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주의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느끼셔야 돼. 답은 2번입니다. 자, 9번이에요. 플라이가 제시한 의료 체계 유형. 크게 세 가지인 건 아시죠? 자유방임형, 그 다음에 사회보장형, 또 하나가 사회주의형. 요 세 개일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 간의 균형적 의료 발전이 가능하다. 자, 효율적 활용, 지역 간의 균형적 의료 발전하면은 이거는 사회보장. 괜찮죠? 사회주의도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닐 겁니다. 하여튼 사회보장형. 자, 두 번째요.
정부 주도로 운영되며 예방 중심의 질병 관리가 가능하다. 이거는 사회보장 당연하고 사회주의형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정부의 통제와 간섭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거 사회보장형 괜찮죠? 사회주의형에도 괜찮습니다. 일단 자유방임형은 아닙니다. 4번 의료기관의 선택이 자유롭고 의료인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당연히 자유방임형이겠구나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4번.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자, 오마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7개의 서로 다른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거 없었는데, 우리 오마 분류 체계 하면은, 우리 나누된 유형을 잠깐만 볼게요. 이거 문제 풀이할 때도 보셨을 겁니다. 자, 오마 진단 분류 체계 보시면 두 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자, 오마의 문제 분류 체계는 다양한 대상자의 건강 관련 문제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포괄적, 순서적, 상호배타적, 비소모적 분류법으로 간호진단, 간호중재, 간호결과 요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오마 진단 분류 체계예요. 이 중에서 진단 체계는 서로 4개의 다른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대부분 문제가 요 문제가 주로 나왔었죠. A번에 보시면 첫 번째 수준의 영역은 뭐예요? 영역이죠. 말 그대로 영역. 환경적, 사회심리적, 생리적, 건강 관련 행위 영역.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문제. 그래서 44개 또는 42개의 문제가 있었었고요. 세 번째는 수정인자. 수정인자는 크게 2개입니다. 대상자를 규명하는 거, 또 하나는 문제의 심각도를 규명하는 거. 그다음 네 번째는 증상과 징후. 모두 378개. 요게 진단 부분. 두 번째는 중재틀. 그래서 중재틀은 첫 번째 수준 범주, 두 번째 수준 간호중재랑 활동, 세 번째 수준은 구체적인 정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에 대한 문제 등급 척도.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요거는 이제 결과에 대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볼게요. 1번 보시면 7개의 서로 다른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축의 조합으로 간호진단 결과, 간호중재 진술물로 만들어낸다. 이거는 오마 아닙니다. 그럼 오마가 아니면 도대체 뭔데? 우리가 이론할 때 배우셨을 거예요. 국제간호실무 분류체계, 일명 ICMP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저는 그때 제목만 슬쩍 가르쳐 드렸을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첫째 수준은 5개의 영역으로 환경, 우리 5개 영역이 아니라 4개의 영역이었을 겁니다. 환경, 사회심리, 그 다음에 안전질병이 아니라 생리적 영역이죠. 그리고 건강행위 영역, 건강 관련 행위 영역. 그래서 요거는 오마가 맞긴 맞는데 오마를 정확하게 설명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고요. 자, 20개의 간호 요소와 145개의 가정간호 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잘 몰라도 느낌을 알겠다. 가정간호 진단이니까 이거는 가정간호 분류 체계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셋째 수준은 문제별 2가지의 수정인자인 문제의 심각성 정도와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요거죠. 오마 분류 체계 진단. 거기에 세 번째 수준을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보건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자, 1번 보시면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는 읍면마다 한 개서 설치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알 거고요. 다만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소를 통합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많이 들어본 문장일 겁니다. 맞는 겁니다. 자, 2번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중앙행정조직으로 보건소에 대한 인사권,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를 갖고 있어요? 사업감독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인사권, 예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세요? 예,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하여튼 행정자치부가 인사권, 예산권을 갖고 있다라고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지역보건법상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자, 보건복지부령 아닌 거 아시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건소를 설치한다.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맨날 외우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기억하실 거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농특법상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자격은 의사면허 아니고 당연히 아시죠? 간호사 또는 조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아실 겁니다. 답은 1번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혹시 모르시는 사람 있을까봐 거기 유인물은 좀 써놔봤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번은 드리지 않을게요. 자, 12번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사가 지역의 환경이나 생활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걷거나 자동차를 이용해서 관찰하는 자료수집하고,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죠. 자, 걸어, 그리고 또는 걷기 귀찮아하고 상거리나 사거리 같은 데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왔다 갔다 해서 그게 보는 거. 그럼 차가 있다면 차 타고 쭉 한번 훑어보는 거. 이게 뭐예요? 차창밖 조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13번입니다.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죠. 자녀들의 사회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집안에만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또는 학교를 가는 것도 있지만 또는 뭐예요? 유치원 같은 거 하는 거. 대부분 학년 전개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14번입니다.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치 관리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뭐 맨날 연습했던 것들이니까. 자, 첫 번째, 학교의 절대 정화구역이든 상대 정화구역이든 이 정화구역을 설정하는 사람 누구세요? 예, 당연히 교육감이죠. 그리고 교육장이 그걸 위임하기도 합니다. 위임받기도 합니다. 하여튼 교육감이 설정을 한 후 누구한테 알려줄까요? 그렇죠. 시군구청장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은 전혀 다른 거니까 틀린 거지. 자, 2번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이 되면 누가 한다고? 예, 초등학교장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라면요. 당연히 유치원 아닙니다. 그거는 그 상급이 하고 있다. 예, 그건 아실 거예요. 일단 답은 2번이 맞을 거고요. 3번 상대 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아닌 거 아시죠? 뭐예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 중 절대 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는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학교 간의 절대와 상대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이 됐어. 그럼 누가 관리해요? 당연히 절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장이 이를 관리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15번입니다. 프린시드 프로시드 모형에서 되게 중요한 네 번째 단계 나옵니다. 교육적 또는 조직적 진단 단계 또는 생태학적 진단 단계에서 제시한 영향 요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모르신다면 그 유인물을 좀 보세요. 성향 요인 있고요. 그 다음에 촉진 요인 있고 강화 요인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다 아시는 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태도, 성향 요인. 자, 촉진 요인 하면 무조건 기술 자원. 네, 이거 얘기하라 그랬고, 강화 요인 하면은 친구들의 뭐 반응, 이런 것들, 도움, 뭐 사회적인 지지, 이런 것들을 강화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거에 대한 거죠. 자, 1번 조종 요인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2번 친구나 동료들의 영향하면 당연히 강화 요인이 되는 거죠. 가능 요인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보건의료 지역사회 자원의 이용 가능성 하면 이거는 강화 요인이 아니라 뭐예요? 촉진 요인을 얘기하는 거죠. 가능 요인을 얘기하는 거네. 네 번째 보시면 건강에 대한 신념과 자기효능감, 당연히 성향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자, 16번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의 지표요. 자, 알파 인덱스 기억하시나요? 영아 사망수와 모성 사망수 아닌 거 아시죠? 뭐예요? 신생아 사망수의 비를 나타낸 거다. 그래서 신생아 사망수분의 영아 사망수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고요. 자, 영아 사망률은 해당 연도의 출생아 수 1000명에 대한 동일 기간에 대한 1세면의 사망한 수를 얘기한다. 맞죠? 영아 사망수.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주상기 사망률. 자, 주상기 사망률은 나눠드린 유의물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주상기 사망률은 77이라고 했을까요? 7개월. 뱃속에 아기가 7개월서부터 태어나서 7일 이내. 그래서 77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8일 미만이니까 7일 맞습니다. 그리고 모성 사망률은 거기 보시면 해당 연도의 가입 연령 여성 인구수에 대한 동일 연도의 그 임신부만 산후기 합병증으로 사망한 여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모성 사망률은 해당 연도의 출생아 수에 대한 동일 연도 임신 기간 중에 사망한 여성 전체 수 아닌 거 아니시죠?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17번입니다. 자, K군이 중학생입니다.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고 학부모가 전화를 한 상황에서 학교가 취한 조치로 옳은 것은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건교사는 해당 학생의 투베르클린 테스트를 가지고 감염력 소실을 판단하고 등교 중지 해지를 결정하였다. 자, 감염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투베리클린 테스트가 아니라 뭐예요? 객단 검사죠. 객단 검사를 해서 객단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고 음성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건 옮기는 거다. 아니면 이건 옮기지 않는 거다. 이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자, 2번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학교의 장은 결핵 발병 상황을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였다. 자, 신고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신고해요? 그렇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세 번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학생의 이름과 상태를 전교생에게 공지한 후 공지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건 맞아요. 최근 접촉자들에 대해서 병원제를 받도록 조치했다. 이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틀린 거고 뒷부분이 맞은 거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괜찮지요? 예,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자, 18번입니다. 자, 가족 관련된 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다양한 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이거를 보면 체계 이론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가족 사회 연계 및 가족 강화를 통한 사회 체계 안정에 주안점을 뒀대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는 순간, 요건 체계 이론은 아닌데라고 느끼셔야 돼요. 왜? 사회 체계 안정에 주안점을 둔 거잖아. 가족 따위는 신경을 쓴 거 아니야. 그렇죠? 사회 체계에 포커스를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시적 관점으로 가족이 사회 통합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초점을 둔 거래. 아, 이건 확실히 체계 이론은 아니네. 사회 통합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초점을 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 기능 이론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3번이고요. 그러면 구조 기능 이론이 내적인 관계도 신경 쓰나요? 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분명히 문제풀이 할 때 연습 문제 했었던 겁니다. 거기에 자, 나눠드린 유인물의 가로 1번을 볼게요. 가족의 구조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역할 구조, 가치 체계, 의사소통 양상, 상호작용 구조 등에 중점을 둔다. 이거 보세요. 가족 내 의사소통 양상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게 구조 기능 이론이었네요. 그래서 답은 변함없이 3번 하시면 되고요. 자, 19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이것도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아예 법을 다 갖고 와서 제가 알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단 유임을 잠깐 볼게요. 노인 요양보험제도 보시면 거기에 반가로 2번에 요양서비스 기본 원칙을 잠깐 보세요. 거기 1번입니다. 요양서비스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 등 그 가족의 욕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시하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실시해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양 서비스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요양을 받는 재가급여가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알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결국 문제 19번의 1번은 틀린 거죠.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거는 뭐 심신상태, 가족의 욕구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장기 요양급여는 가족의 부담을 고려해서 시설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관리 운영기관은 공단이 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통합징수하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통합징수하는 거를 따로따로 관리를 한다. 그래서 독립회계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을 거고요. 답은 3번이 맞네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요거는 유인물에 보시면 거기 19조를 찾아보세요. 19조에 장기 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자, 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20조를 보세요. 장기 요양 인정의 갱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장기 요양 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30일까지 일을 완료해야 된다. 결국 내가 유효기간 1년 이제 받았어. 근데 이 유효기간 1년이 지나기 전에 30일 전에 다시 한번 갱신하는 신청서를 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 우리 문제풀이 할 때 다 배웠던 겁니다. 자, 보기 4번 볼게요. 장기 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죠.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하고 의사소견을 받아 유효기간을 자동 갱신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사소견을 받아서 유효기간을 갱신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20번이요. 이것도 우리 문제풀이 할 때 건강도시 언젠가는 문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요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건강도시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은 고른 거.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유인물, 우리 문제풀이 할 때 나눠드렸던 유인물 그대로 갖고 와봤습니다.
거기에 건강도시의 조건 보세요. 깨끗하고 안전한 물리적인 환경. 어디 있어? 동그라미 1번이 그대로 있죠.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 그대로 있습니다. 자, 모든 시민의 기본 욕구 충족 노력. 여기 어디에 있냐면 동그라미 5번에 있네요. 자,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 등의 충족 그대로 있습니다. 자, 디귿번 보시면 건강과 복지에 관한 시민의 참여. 자, 요게 동그라미 4번에 있을 거예요. 개개인의 삶, 건강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시민의 높은 참여와 통제 그대로 있습니다. 자, 리을번 보시면 모든 시민에 대한 적절한 공중보건 및 치료 서비스의 보장. 여기 어디 있냐면 동그라미 9번에 있죠. 모든 시민에 대한 적절한 공중보건 및 치료 서비스의 최적화 그대로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문제 풀이 다 했었었는데 쭉 훑어보시면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다 유추가 가능하고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만점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